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이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는 응급실 바닥에 쓰러진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 어린 시절 그의 도움을 받았던 한 청년만이 그를 기억하고 있었죠. 과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병원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한겨울의 공기는 유난히 날카로웠다. 날이 저물어가며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고 병원 응급실 앞의 인도에는 흩날린 낙엽이 쌓여 있었다. 그 거리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다. 낡은 점퍼는 오래된 먼지를 머금고 있었고 발끝이 달아해진 신발은 한겨울의 냉기를 그대로 발바닥으로 전하고 있었다. 초췌한 얼굴에는 피곤이 깊게 내려앉았고 갈라진 입술 틈으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다리에는 힘이 풀렸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얼어붙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몇몇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중 몇몇은 짧은 흘긋거림을 남기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노숙자인가 보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에는 동정도 관심도 없었다. 단순한 관찰일 뿐이었다. 응급실 유리문 너머에서 병원 직원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간호사가 고개를 돌려 안쪽을 향해 말했다. 응급실 앞에 노숙자로 보이는 남성이 쓰러졌습니다. 조치가 필요할까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짧고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다 받아주면 끝이 없어요. 간호사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시를 어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때였다. 병원장 김대성이 로비로 걸어 들어왔다. 말끔한 검은색 코트, 광이 번들거리는 구두, 그리고 한 손에 들린 커피. 직원들은 즉시 조용해졌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쓰러진 남자를 흘끗 내려다보았다. 피곤함이 깃든 표정, 갈라진 손등, 더러워진 옷. 김대성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이내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를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거지한테 병원 침대 하나 써줄 만큼 우리가 한가한 곳인가? 주변에 있던 직원들의 눈빛이 흔들렸다. 간호사 몇몇은 안쓰러운 눈길을 보냈지만 아무도 감히 김대성을 거스르지는 못했다. 한 경비원이 무전기를 들고 조용히 물었다. 이 사람 밖으로 내보낼까요? 김대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김이 허공으로 흩어졌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쓸데없는 동정심 가지지 마.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니야. 경비원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쓰러진 남자로 다가갔다.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어나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끝이 힘없이 바닥을 짚었다. 그때 기다려주세요. 29세의 서울의대 출신 인턴 의사. 박민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다. 박민서는 가진 것 없는 집안에서 자랐고 어릴 적 한 재단의 장학금을 받아 간신히 꿈을 이룰 수 있었다. 그는 흰 가운을 휘날리며 급히 응급실 쪽에서 뛰어나왔다. 두 손에는 청진기와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맥박이 약합니다. 체온이 심각하게 낮아요. 저체온증이 의심됩니다. 그러나 김대성은 흥미롭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박인턴, 너무 감정적으로 움직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이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박민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성은 여유롭게 시계를 확인할 뿐이었다. 그럼 내가 책임질 거야? 박민선은 말이 없었다. 그때였다. 쓰러져 있던 남자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다. 이 병원 내 건데. 그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민선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목소리, 그가 손목을 잡았을 때 무엇인가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낡은 손목 시계. 유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고 바랜 가죽끈은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다. 박민선은 숨을 삼켰다. 설마 손끝이 떨렸다. 그는 이 시계를 알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가 건넨 것이었다.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이 시계를 내가 갖고 있어라. 언젠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이걸 보고 나를 떠올려라. 그때 그를 장학금으로 도와주던 한 남자가 있었다. 강진우 회장. 그는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강진우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다.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쓰러진 노숙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박민선은 숨을 삼켰다. 그 순간 머릿속에 10년 전 여전히 화려했던 시절의 강진우와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태양빛을 반사하며 도시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건물 최상층에는 화려한 회장실이 있었다. 넓은 창가에 서 있던 한 남자. 55세. 강진우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이끄는 거물이었다. 그의 뒤로 벽에는 수많은 상패와 명예증서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들. 그중 하나는 장학금 대상자 명단이었다. 강진우는 책상 맞은편에 앉은 작은 소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소년은 긴장한 듯 양손을 무릎 위에 꼭 모으고 있었다. 민서야, 내 꿈이 뭐라고 했지? 소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의사요. 아픈 사람을 돕는 의사요. 강진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손목 시계를 꺼내 소년 앞에 두었다. 빛바랜 가죽줄. 유리에 희미하게 남은 작은 흠집. 이건 내 아들이 쓰던 시계인데 내가 갖고 있어라. 어느 비 오는 날 내 아들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어. 내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많이 아프니? 라고 묻자 아이는 울음을 삼키며 손목시계를 바라보았지.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구나. 아빠, 시간은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나도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혼자 자리에서 일어서는 거야. 그날 나는 깨달았어. 이 작은 시계가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지. 언젠가 이 시계를 꼭 다시 일어설 누군가에게 전해주겠다고 말이야. 그게 오늘인 것 같다. 민서야. 소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정말요? 그는 소년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언젠가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이걸 보면서 다시 일어나라. 박민선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다. 그 순간 전화기가 울렸다. 강진우는 미소를 지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 우리 이제 출발했어. 부인의 목소리였다. 차 안에서는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우리 영화 보고 왔어. 근데 엄마가 팝콘을 다 먹어버렸어. 강진우는 피곤한 몸을 일으키며 웃었다. 그래, 다음엔 아빠가 더 큰 팝콘 사줄게. 그 순간이었다. 여보, 트럭이 쿵. 엄청난 충격음. 전화기 너머에서 비명이 터졌다. 그리고 정적.
강진우는 핸드폰을 쥔 채 얼어붙었다. 여보, 여보, 아들아. 그러나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병원 응급실에서 강진우는 시트 위에 놓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아내와 아들. 차가운 천이 그들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천을 걷어냈다.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다. 강진우는 한 달 동안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다. 방 안에 틀어박힌 채 술을 마셨다. 빈 병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책상 위에는 전화기가 뒤엉켜 있었다. 몇 번이고 울려댔던 전화벨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무기력하게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김대성이었다.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던 그는 강진우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동안 조용히 움직였다. 이사회에서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이 실종된 이상 병원을 공백 상태로 둘 수 없습니다.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몇몇은 여전히 강진우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김대성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는 강진우가 정신적으로 무너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김대성의 입지는 더 단단해졌다. 그는 병원의 일부 지분을 손에 넣었고 법적 권한을 하나씩 확보해 갔다. 그리고 마침내 회장 해임을 결정하는 투표가 진행되었다. 강진우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폐허가 된 방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아침 김대성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강진우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재단을 이끌던 공간. 책상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손끝으로 책상 표면을 가볍게 두드리며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시대가 왔군. 강진우가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더 이상 병원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의 이름은 모든 문서에서 지워졌고 계좌는 동결되었다. 하루아침에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저택이 있던 자리는 빈 공간이 되었고 언제나 그를 반겨주던 병원의 문은 이제 차갑게 닫혀 있었다. 그는 모든 걸 내려놓았다. 그렇게 거리로 나앉았다. 서울역 한 구석, 차가운 바닥 위에 신문지와 박스가 깔려 있었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한때 100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접대를 받던 손이 이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 배고팠다. 속이 쓰라렸고 머리는 띵했다. 비틀거리며 쓰레기통을 뒤적이다 반쯤 남은 김밥 조각을 발견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거친 손길이 그의 손을 세게 쳤다. 야, 이거 우리 몫이야. 건들지 마.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리꽂혔다. 강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뻗었던 손을 거두었다. 몸을 일으켜 세울 힘조차 나지 않았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관심을 주지 않았다. 어쩌다 한 번씩 스치는 시선도 동정이 아닌 경멸과 무관심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그의 시야가 흐려졌다. 세상이 희미해지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몸을 지탱할 힘이 빠져나갔다.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 주변의 낮고 바쁜 목소리들. 박민선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손끝을 떨고 있었다. 눈앞에 쓰러져 있는 남자, 그가 바로 강진우였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박민서가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강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새벽의 병원은 고요했다. 긴 복도를 따라 희미한 네온 불빛이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간혹 간호사들이 조용히 오가며 약을 정리하는 소리만 들렸다. 응급실 한편 사용되지 않던 빈 병실에서 박민서는 침대에 누운 강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다. 고된 세월이 남긴 흔적 때문인지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피곤함이 묻어나고 있었다. 거친 숨소리, 갈라진 입술, 그리고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얼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장이었으나 이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노숙자가 되어 병원에 숨어 있었다. 박민서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었다. 김대성에게 강진우의 존재가 발각된다면 이 병원에서 다시는 발을 붙일 수도 없었다. 박인턴, 병원장님이 찾으십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병원장실 문을 열자 김대성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은 책상 위에는 병원 입원 기록이 올려져 있었고 김대성은 그 종이를 손끝으로 툭툭 두드리고 있었다. 김진수 씨? 박민서는 굳어졌다. 그 이름은 그가 가명으로 입력한 강진우의 이름이었다. 내가 한 짓이지? 김대성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싸늘했다. 박민서는 침착하게 답했다. 응급 환자를 치료한 것뿐입니다. 그 환자가 누군지 알고 있나? 김대성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우 회장님.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민서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김대성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참 세상 모를 일이야. 그는 천천히 돌아서며 박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위대하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다니. 그리고 다시 천천히 걸어와 박민서의 눈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선택해라.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직서 한 장을 꺼내 박민서 앞에 던졌다. 이 사람을 당장 쫓아내든가 아니면 병원을 나가든가. 박민서는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침대 위에서 강진우는 미세하게 눈을 떴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박민서는 조용히 손을 올려 자신의 손목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10년 전 강진우가 준 손목 시계가 채워져 있었다. 강진우의 눈이 흔들렸다. 어릴 때 저에게 장학금을 주셨던 분, 강 회장님. 박민서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는 박민서입니다. 기억나세요? 강진우는 희미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박민서는 그 손을 더 꼭 쥐었다.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리고 이 병원을 되찾을 겁니다. 강진우는 한동안 침묵했다. 10년 전 병원을 빼앗기던 날, 노숙자로 떠돌며 버려진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떠올랐다. 그리고 박민서를 보았다. 그는 분명히 강진우가 만들고 싶었던 미래의 의사였다. 그 순간 강진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다시 일어나기로 결심하는 순간이었다. 깨어난 강진우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설고도 익숙한 병원 천장.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모든 걸 잃은 그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박민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대표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박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어릴 적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당장 내일 먹을 밥이 있을지도 모르는 삶이었어요. 그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분이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장학금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거리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손끝이 시계를 가만히 쓸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박민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서도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강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수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고 모든 걸 포기했던 순간들. 그러나 눈앞에 청년이 있었다. 과거에 자신이 손을 내밀었던 아이가 이제는 그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가족들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신념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다시 일어나야 했다. 더 이상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었다. 10년 전 그가 직접 준 시계를 쥔 채.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입을 열었다. 그래. 다시 시작해보자. 박민서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그 순간 병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강진우는 오랜만에 수트를 차려입었다. 거울 속의 자신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한때 이 병원의 주인이었던 남자. 한순간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떠돌았던 남자. 그리고 이제 다시 되찾기 위해 돌아온 남자. 주름진 손끝이 넥타이를 조정하며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쉼없이 움직였다. 과거 함께 병원을 키워왔던 동료들과 연락을 취하고 김대성이 저지른 비리의 증거를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다. 박민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병원 내부 문서, 회계자료, 불법 의료 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간호사들과 뜻을 함께했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김대성이 VIP 환자들에게 뒷돈을 받으며 불법 진료를 행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입수했다. 동시에 강진우는 주주들의 동향을 살폈다. 김대성이 병원 운영을 독단적으로 진행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주주들은 생각보다 많았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김대성의 경영을 지지하는 척했지만 병원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이들은 점점 강진우의 존재를 알고 기대감을 품기 시작했다. 강진우는 이사회 직전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과 함께 비밀리에 병원 주식을 사들이며 다시금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직접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다가왔다. 이사회 회의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급스러웠다. 대형 스크린에는 김대성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띄워져 있었고 테이블 중앙에는 주주들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다. 김대성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분기 우리 병원의 수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주주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알다시피 병원의 성공은 곧 우리의 성공입니다. 저는 이 병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강진우가 들어섰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김대성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가
다시 상체를 세웠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진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테이블 맞은편에 섰다. 10년 만에 내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군. 김대성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주주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이건 예상치 못한 방문이군요. 10년 전 떠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진우는 가만히 웃으며 서류를 꺼냈다.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과연 그럴까?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쳐 보였다. 여기에 있는 자료를 보시죠. 주주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김대성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강진우는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김대성 병원장은 불법으로 VIP 병동을 운영하며 뒷돈을 챙겼고 그 과정에서 환자들에게 불법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병원 공금을 횡령하며 본인의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주주들은 자료를 넘기며 분노한 표정을 지었다. 한 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김대성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사실입니까? 김대성은 황급히 손을 저었다. 이건 조작된 문서입니다. 날 음해하려는 모함이에요. 그러나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대성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은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병원을 이런 식으로 운영해 온 거요? 우리는 이익을 원했지만 불법을 눈감아줄 생각은 없었소. 또 다른 주주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대성,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소. 김대성은 식은땀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 있었다. 이사회 대표가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김대성 병원장은 이 시점부터 해임 조치합니다.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고 병원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김대성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중얼거렸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사회가 끝난 후 김대성이 병원을 나서는 순간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마이크가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렸다. 김대성 전 병원장님, 병원 비리에 대해 해명하실 겁니까? 진료비 횡령 혐의가 사실인가요?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진우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김대성이 떠난 병원, 다시 되찾은 이 자리. 그는 병원 로고가 새겨진 벽을 바라보았다. 오래전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 가치는 희미해져 갔다. 이제 그는 그 가치를 되찾을 것이다. 박민서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진우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병원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병원 바깥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10년 만에 다시 그는 병원의 주인이 되었다. 강진우는 다시 병원에 섰다. 오래전 이곳은 그가 온 힘을 다해 세운 곳이었고 또 모든 것을 잃고 떠나야 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병원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를 끝까지 도왔던 박민서는 이제 더 이상 인턴이 아니었다. 강진우는 그를 정식 의사로 임명했다. 축하한다, 박민서. 내가 이 병원의 주춧돌이 될 거다. 박민서는 감격한 듯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 덕분입니다. 저는 단순히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이 병원에서 그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강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럴 수 있도록 병원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는 가장 먼저 VIP 병동을 개조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곳은 거액을 지불할 수 있는 환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강진우는 그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돈이 많은 사람들만을 위한 병원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로 했다. 공사가 시작되자 의료진들도 한마음이 되어 함께 도왔다. 며칠 후 강진우는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다. 한때 그 역시 이곳에서 방황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던 곳이었다. 낡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불을 피우고 있었다. 그중 몇몇이 강진우를 보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혹시 예전에 여기 계시던 분 아니십니까?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진우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남자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 기억해요. 몇 년 전 당신이 저한테 빵 하나를 주면서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그 말을 잊지 않았어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도 하나둘 그의 얼굴을 기억해내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도요. 덕분에 다시 일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강진우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자신이 노숙자로 지내던 시절, 차가운 길거리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단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었다면 그날의 절망이 조금은 덜했을 것이다. 그때 자신이 받고 싶었던 손길을 이제 자신이 건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병원에는 변화가 찾아왔다. 무료 진료소가 운영되기 시작했고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몇몇 의료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의 변화를 이해하고 동참했다. 병원 안에는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강진우는 병원 VIP 병동 이제는 무료 진료소로 바뀐 곳에서 환자들을 바라보았다. 의료진들이 바쁘게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벽 한쪽에는 어린아이들이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걸어가 환자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살폈다. 그의 곁을 지나던 박민서가 조용히 물었다. 대표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강진우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이 병원 마당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군. 그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